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와이즈 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머스트헤브 아이템이 아닌가.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뭘 사도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 내년까지 봤을 때도 충분히 먹을 놈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 보이는 주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2차 전지에 네. 대한 관점은 어떠세요? 저는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는 셀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양극점? 셀보다는 아마 연초에 1월에 나오셨을 때는 그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작년에 좀 안 좋았던 것들 봐야 된다. 예. 물론 그 안에 뭐 반도체도 좀 포함이 되었을 거고. 근데 지금 이제 6월이거든요. 벌써 상반기 다 지났고 뭔가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는 느낌으로 좀 말씀을 좀 구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의 어떤 뭐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부터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일단은 제가 1분기 실적을 보면서 조금 느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기존에서도 이제 성장성,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어떤 돌파구를 좀 찾기가 어렵다 보니, 그러니까 성장성이 나오는 업종에 대해서 쏠림 현상이 되게 강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더 강화가 되거나 지속된다라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시크리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황 저점에서 이제 주식을 사면은 업황이 올라갈 때 그래도 좀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그런 기회마저도 좀 잘 안 주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부분이 최근에 시장을 보면서 좀 느끼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1분기 때 이제 LCC들,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주가 좀 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 보면은 2분기가 비수기이기는 해요. 근데 2분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거의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반기는 어떤데? 이제 내년은 어떻게 되는데?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주가는 오히려 슬금슬금 빠진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이 이제 한 개 분기 잘 나오면은 적어도 이제 한 개 분기나 두 개 분기 정도는 주가가 꾸준히 유지되거나 이제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마저 이제 소멸된 듯한 인상을 받다 보니까 시장에 어떤 그런 업앤다운에 대한 투자를 하기가 되게 어렵고 오로지 이제 성장에만 조금 관점이 많이 치워져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이 들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성장을 좀 더 중요시하게 볼 수밖에 없게 된 시장 환경 자체가 이제 그렇게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로 좀 시장의 변화에 좀 대응해서 그렇게 좀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이 원하는 건 오로지 성장일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시클리컬, 순환을 갖고 있는 주식들은 조금 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이게 어떤 업종은 또 기회를 주기도 하고 어떤 업종은 또 생각보다는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되게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반영을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전반적인 느낌은 과거에는 8, 90이 반영됐다고 하면은 지금은 한 60, 50, 60 정도만 반영된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시클리컬에 이제 업앤다운만 잘 잡아도 이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었던 시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시클리컬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그러니까 플러스 향후의 성장성이 필요한 뭐 그런 시장으로 바뀌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뭔가 경기 순환을 타면서 그것도 약간 업턴으로 돌아오면서 향후에 뭔가 플러스 알파로 기대할 수 있는 이제 신규 사업이 됐든 신규 아이템이 됐든 이런 것들이 붙어져 있어야지만이 이제 주가가 충분히 반영되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러게 항상 우리 저기 네. 허준 선생님이 난이도를 이제 짚어주시는데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난이도는 근데 그 업종을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뭐 반도체 잠깐 말씀 주셨지만 저는 올해의 관건은 IT를 언제 어떤 시점에 어떤 주식을 살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올해 장사가 달라질 거다라고 봤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사실 좀 저희 생각보다 좀 빨리 왔어요. 예를 들면 반도체 네, 같은 하이닉스랑 뭐 삼성전자 반등 이런 것들이 것도? 실제로 그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거에 비해서 주가가 먼저 오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올랐던 이유는 엔비디아가 이제 AI 반도체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지금 뭐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쇼티지가 지속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된 주식들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AI 반도체에 속해져 있는 이제 사업 분야가 되게 협소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한 40에서 45% 정도가 이제 뭐 휴대폰용 D램 그리고 20% 정도가 서버향이다라고 봤을 때는 네. 실제로 이제 휴대폰이 판매가 늘어나서 재고가 줄거나 아니면은 서버 판매가 늘어나거나 이런 징후들은 현재는 아직은 없어요. 여전히 재고도 많고 반도체 가격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고 네. 향후에 이제 수요가 회복될 거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3분기나 4분기 이야기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주요 지표들, 뭐 재고가 줄든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찢던 이런 지표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제3의 이제 지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이익 비중이 굉장히 좀 낮은 AI 반도체가 각광을 이제 불러일으키면서 주가가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예측하기는 좀 쉽진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지속될 것이냐를 보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먼저 올랐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주가 변동성은 조금 더 이제 옆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겠다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와 관련된 중소형주 IT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반등은 했지만 내년까지 봤을 때도 충분히 먹을 놈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 보이는 주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 근데 만약에 내가 IT 관련된 뭐 소재가 됐든 부품이 됐든 뭐 이런 쪽에 이제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올해 상반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네.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도 여전히 휴대폰은 아무것도 안 팔리고 있고 재고는 여전히 많고 서버도 안 팔리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이제 거꾸로 얘기해 보면은 내년 상반기를 봤을 때는 되게 가벼워진 거죠. 올해 상반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보다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에는 펀더멘털이 일부 회복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편하게 회복되는 그림으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IT 관련된 중소형주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저는 뭐 지금 팔 필요 없이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쭉 들고 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기대할 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IT 부품의 어떤 실적 측면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은 실적들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 네,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이 된 것 같다. 원체 올해 상반기까지는 뭐 어차피 기대치도 없고 네. 그럼 기저효과는 더 높이 나타날 거고. 네. 아하. 이제 어떻게 보면 기저로 깔리는 실적이 좀 편안하게 워낙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내년 상반기 봤을 때는 올해보다 이제 좋아질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졌다라고 오히려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뉘앙스가 대표님의 선호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요거는 네. 약간 좀 올라올 만치 올라왔다. 뭐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더-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제 미래를 좀 이미 한 2, 3개월 정도 지금 땡겨서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옆으로 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퍼포먼스를 더 내려면 IT 부품주가 더 좀 네, 하드캐리 할수 중소형주가 좀 더 편안한 것 같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 중소형주는 이제 IT 중소형주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꼭 들고 머스트헤브 아이템이 아닌가. 머스트 헤브. 네. 그럼 이게 범위가 좀 넓지 않나요? IT 네. 부품 중소형주 막 이렇게 되면은. 네. 근데 저는 중소형주 IT 부품 회사들 보면은 아이템들이 워낙 다 달라요. 그리고 개별적인 요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걸 한꺼번에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네. 다만 제가 이제 최근에 IT 관련된 중소형주들을 살펴봤을 때는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뭘 사도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요? 워낙 지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뭘 사도 이제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예.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는 뭐 길게는 내년 하반기까지 봤을 때는 좋아질 만한 주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낙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네. 올해 1분기까지도 실적이 뭐 엄청나게 좋진 못했어요. 반도체 소재요? 네. 그래서 2분기부터는 근데 이제 뭐 유가도 빠졌고 가스 가격도 빠졌고 했기 때문에 주로 원재료 가격이 이제 2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낮아진 원재료가 좀 투입이 되고 이제 가격은 이미 인상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진이 이제 개선되는 초입 국면에 들어설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클리컬 저점에서 회복되는 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네.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뭐 소재 국산화 아이템이 있다라든지 혹은 뭐 2차 전지 소재가 추가로 붙어준다든지 뭐 네. 그런 것들이 올해 하반기 정도 봤을 때는 현실화되는 기업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을 잘 고른다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장사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반도체 소재 네, 측면에서는 뭔가 마진이 개선되는 쪽으로도 포커스를 두고 계시는 거고, 네, 그 아까 잠깐 엔비디아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네. 고대역폭 메모리라든지 네. 그런 쪽으로도 사람들이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네. 갖는데, 네. 그건 뭐 HBM 네, 그쪽 그렇습니다. 메모리는 하이닉스가 약간 시장 점유율이 더 우위를 높다 좀 하더라고요.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보다. 네, 그럼 또 거기 관련주들 네, 약간 중소형주인데 네. 조금 더 퍼포먼스가 더 많이 날 수 있는 막 이쪽으로도 많이 네.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와 관련된 회사가 예, 사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네, 그냥 장비회사 한 개 정도,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은 네, 네, 네. 이렇게 제가 생각나는 주식은 그냥 장비회사 하나 정도이고 어차피 뭐 소재라는 거는 뭐 그렇게 뭐 크게 다르게 들어가는 부분은 네. 없기 때문에 네. 뭐 다만 이제 층수가 좀 그 PCB의 층수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PCB. 네, 그래서 이제 PCB 관련된 회사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수혜라고 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어차피 미국에서는 중국 비중을 좀 낮추려고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 글로벌 PCB 시장의 한 80% 정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 업체가 조금 더 대체해 나간다고 하면은 뭐 고단화의 수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어떤 대체제로서 어떤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멀티플이나 어닝 뭐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거는 또 신경을 안 써도 될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다 이제 감산을 공식화했잖아요. 네, 감산하면 당연히 소재라든지 부품이 투입되는 양은 줄어들 거고, 네, 이들 기업들 물론 원재료 가격이 빠지면서 좀 마진은 개선된다 하더라도 네. 뭔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개선된 흐름이 하반기까지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을 건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예. Q의 어떤 회복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원가가 코스트의 하락분이 네. 단기적으로 2분기부터 봤을 때는 실적에 좀 반영되기 시작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감산이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향후에 수요가 회복되기 이전까지의 액션이고 네. 만약에 3분기, 4분기 돼서 이제 재고 축적 수요가 다시 발생하기 시작한다라고 봤을 때는 다시 Q도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뭐 1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원가 코스트 하락 그리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수요 회복이 드라이브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뭐 내년까지 좀 편안하게 좋아지는 그림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특히 반도체 소재, 네, IT 중소형, 요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편안하게 가져가고 오히려 머스트 해브다. 네, 뭐 상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연간으로 봤을 때도 뭐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는 있어요. 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사실 연초에는 대표님도 잠깐 좀 그 기대감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중국 네. 경기 회복, 네,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연초에는 꽤 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이게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는 좀 안 올라오고 있고 네. 지금 판단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그 기대감이 예.
조금 깨진 건 사실이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긴 하지만 이제 소비가 이제 빠르게 회복될 걸로 지금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뭐 서비스 소비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제 재화 소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 이제 추정컨대 뭐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질 소득이 이제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실질 소득 되게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개선에 대한 여지 자체는 아직은 이렇게 돌파구가 많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어찌됐든 지금 뭐 해외 여행객이나 이런 것들이 수치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수준이 이제 100이라고 했을 때는 100보다는 확실히 좀 못한 부분이 있다. 뭐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못한 게 확실히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연초에 많이들 기대했던 시클리컬 그 중에서도 네. 중국 관련주들이 그쪽에 많은데 네. 거기에서 조금 기대치가 많이 빠지면서 오히려 그 자금이나 기대 심리는 뭐 IT라든지 차라리 뭔가 북미 쪽으로 기대할 수 있는 쪽으로 더 확 와버리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래는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 내지는 중국과 경기 소비와 관련된 뭐 시클리컬 기업들을 이제 뭐 한 3, 4월까지는 많이 갖고 있다가 그 이후에는 뭐 많이 정리를 했던 부분이 저희가 생각했던 지표들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지는 지표들이 나오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걸 끌고 가기에는 확실히 좀 제한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주가는 딱 1분기까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1분기 정도까지 나쁘지 않았다가 이제 지표가 이제 생각한 숫자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한두 달 정도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 아까 그 북미 쪽 이야기 잠깐 나와서 그런데 대표적으로 중국 쪽 수요 말고 미국이나 유럽 쪽을 보면서 가는 것들이 이제 2차 전지도 그러했지 않습니까? 뭐 IRA 법안, 뭐 그 유럽의 핵심 광물법 뭐 이런 것도 기대면서 근데 조금 뭐라 해야 될까? 표현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텐데 광풍이 한번 쫙 불었다가 지금은 그래도 약간은 잠잠해져 있고 고점 대비 한 30%씩은 또 조정을 또 받은 상태. 그러면 2023년 6월 현재 보는 2차 전지에 대한 관점은 어떠세요? 저는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 불씨는 살아있다, 남아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아까 이제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향후 이제 2년, 3년간을 봤을 때 여전히 산업 자체가 이제 30에서 50%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2차 전지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나머지 뭐 AI라든지 뭐 다른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실체가 아직은 좀 없거나 부족하거나 혹은 뚜껑을 향후에 열어봤을 때 그 정도의 이제 성장률이 안 나올 것 같은 업종들이 대부분이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기대감도 있고 뚜껑을 열어봤을 때 숫자도 나올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고점 대비했을 때 뭐 15에서 20%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저는 뭐 여전히 뭐 향후 성장성 감안했을 때는 이제 실어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이 상저하고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실적이요? 네, 그래서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 가격이 주요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서 제품 가격도 좀 떨어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재고를 쌓는 수요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면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효과가 이제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수 있는데 하반기 정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낮아진 재고 수준에서 이제 적응을 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다시 이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걸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주가가 뭐 10에서 20%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뭐 올해 하반기랑 내년까지 본다고 하면은 2차 전지 중에서 잘 고른다고 하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셀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양극재, 음극재 셀보다는 소재 쪽으로. 예. 왜냐하면 이제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좀 판단이 잘 안 되더라고요. 셀 업체들이. 네, 그래서 이제 경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더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사업 구조가 좀 심플하고, 네. 그리고 이제 원재료라든지 뭐 제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예측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 중국 쪽에서도 공급 과잉 이슈가 좀 많이 있고, 네.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리튬 값도 네.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약간 심리적으로 네. 지금 중국에서 저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게, 물론 이제 그들의 시장과 우리의 시장은 좀 다르기는 한데, 네. 뭔가 이게 국경을 넘어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게 약간은 있더라고요. 근데 2차 전지가 약간은 좀 분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하고 북미 시장 이렇게 이제 거대 시장이 이제 분리가 돼서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네. 중국 시장의 특수성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은 여전히 수주가 이제 문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수주도 일어나고 있고,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그 소재가 뭐 특정 품목에는 해당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시장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공급 부족에 좀 더 가까워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면 좀 이제 공급 이제 증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산업 자체가 성장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실적이 좀 안 좋아다 보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크게 다가오거나 이제 불거진 부분이 있지만, 네. 그거는 이제 중국 시장에 좀 더 가까운 이슈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은 뭐 국내 업체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좀 해당 사항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업체들 중에서 그나마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에 관심이 좀 적거나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거나 이런 것들이, 네. 예를 들면은 배터리 케이스 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매출액 성장은 높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 밸류에이션 자체는 전통적인 제조업이고, 네. 어떻게 보면 좀 뭐 약간 껍데기 만드는 회사 뭐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좀 로테크의 어떤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네. 어떤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시장에 인기를 좀 못 받는 부분이 있지만, 냉정하게 저는 이제 결국에는 수익의 성장과 멀티플의 주가는 함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편견들을 버린다고 하면은 배터리 케이스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전히 좀 싸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전지라고 해서 다 똑같은 2차 전지가 아니라 그 내에서 밸류체인도 워낙 좀 다양하고, 그 업체들마다 처해진 상황 혹은 밸류에이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투자한다고 하면은 여전히 저는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차 전지 내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테고리는 사실은 현재는 그러니까 설비 투자 회사예요. 설비 투자? 네, 자동화 설비 회사. 자동화. 네, 2차 전지 이제 셀 업체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양극재가 됐든 음극재가 됐든 그런 원재료를 나만 싸게 들어오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똑같이 미국에서 제조하는데 내가 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가지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자동화 설비, 사람을 줄이고 자동화 설비를 늘려서 이제 설비 투자를 해야지만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셀 제조 회사들이 원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거기와 거기와 관련된 자동화 설비 투자 회사들의 어떤 실적은 앞으로 향후 2, 3년을 봤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2차 전지 산업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저는 자동화 설비 투자 관련된 회사가 네. 가장 좀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소재 기업들에 비해서 네. 자동화 설비라든지 네. 배터리 케이스라든지 이제 멀티플이라고 하는 밸류에이션은 네. 시장에서 되게 박하게 주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는 멀티플이 더 싼 측면이 있죠. 근데 네. 싼데 이게 막 몇십 배까지 가기가 되게 어려운. 네. 장비주들도 그렇잖아요. 장비주들도.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꼭 좀 편견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그래서 저는 편견 없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주가가 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익이 증가해야 되고 멀티플이 또 증가하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있고, 거기에 시장의 오해나 어떤 편견이 있어서 그걸 뚫고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세 가지 부분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좀 해당 사항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평가, 정량적인 평가 이렇게 봤을 때는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은 다 정성적인 평가에 좀 더 가까운 부분이 네. 있고요. 그래서 전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정량적인 부분도 결국에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내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성적인 부분이 80-90% 차지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내가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언제 살 것인가 팔 것인가를 판단할 때는 결국에는 10에서 20%에 해당되는 정량적인 부분을 감안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는 최대한 편견 없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편견을 이제 좀 더 걷어내고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싶고 조금 더 좀 맘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싸고, 근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이 꾸준히 올라와 줄 수 있고, 네. 뭐 그러니까 멀티플은 싸고 시장에서 관심 덜 하지만, 네. 그러니까 어닝 모멘텀이나 어닝 그로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전체적인 시장과 대비했을 때 상대적인 매력이 좀 높은 주식이 아닌가라고 판단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2차 전지 네.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2차 전지를 가져다가 쓰는 자동차 관련 기업들, 물론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이 전기차도 굉장히 잘하고 네. 시장 점유율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네. 또 주가도 한때 조금 올랐다가 최근에는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자동차 관련주가 밸류에이션이 정말 싸다라고는 이구동성, 그렇죠. 이견이 없어요. 네. 근데 또 여기에서 한켠에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럼 하반기는 경기 침체된다라는데, 그렇죠. 소비를 줄인다는데, 그럼 내년은 이러면서 지금 자동차 관련주가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고 있는 상황 같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약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클리컬 산업에 해당이 되고, 네. 그리고 1분기 실적은 정말 드라마틱하고 좀 서프라이즈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비어있던 섹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빠르게 채우면서 주가가 빨리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주가가 오히려 시장 대비했을 때 더 많이 단기적으로는 더 빠지고 있죠. 5월 한 하순부터는 네. 좀 조정을 받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유가 결국에는 저는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년을 보는 거다. 네. 아니 이제 올해 하반기도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내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올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올해 좋은 실적이 내년 이제 상반기에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클리컬의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기차가 됐던 자율주행이 됐던 거기서 이제 좀 더 색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네. 추가적으로 주가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좀 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체적인 뭐 G80, 뭐 G90의 뭐 일부 차종이라든지 아니면은 G90에도 지금 좀 잘 못 들어가고 있는데 네. 레벨 3가 만약에 이제 자율주행. 들어간다고 하면은 저는 차를 바꿀 만한 요인이 충분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는 좋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차를 좀 오래 타던 사람들을 확 신차 수요로 돌릴 수 있는 트리거. 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정말 매력적인 게 나오든지 아니면은 레벨 3가 탑재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바꾸고 싶은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현대차는 추가적으로 현대기아차는 네. 뭐 추가적으로 주가 오른 게 맞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저마저도 약간 퀘스천 마크를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실적이 좋았던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인센티브가 이제 적게 지급이 되면서 네. 이제 실적이 좋아졌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용이 좀 덜 반영됐던 부분이 있는데, 마케팅 비용 덜 썼던 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내년에는 뭐 내년까지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뭐 오래 갈지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조 좀 이슈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노조 이슈는 단기적으로 항상 주가에 반영이 됐었고 늘 멀티플 반영이 돼 있는. 네, 그렇죠. 항상 늘 있었던 이슈고 네. 이제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사실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중요도는 좀 낮게 보고 있는 부분은 있고요. 결국에는 신차, 그리고 신차의 매력도,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 현대 기아차를 소비할 만한 뭐 플러스 알파적인 거, 전기차, 굉장히 획기적인 전기차라든지 네.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는 한은 플러스 알파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허들 좀 넘기에는 좀 확실히 부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예. 아까 이제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IT 부품이 난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듯이 자동차도 자동차 완성차보다는 중소형주가 훨씬 매력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아, 부품이요? 네. 오, 그래요? 그래서 1분기에도 보면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네, 그 이유가 뭐 결국에는 작년까지는 현대, 기아만 좋았는데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올랐었는데 그게 이제 부품 가격에 충분히 전가를 못하면서 부품 회사들의 실적은 작년까지도 엄청나게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이제 그 물류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제 이중고를 겪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 이제 1분기부터는 원재료 가격이 낮은 원재료 가격이 이제 투입이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이제 물류 비용도 감소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죠. 근데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이제 퀘스천이 들 거예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어? 네. 라는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업사이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업사이드는 뭐냐면은 글로벌하게 봤을 때 테슬라를 비롯해가지고 전기차와 관련된 캐펙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네. 향후 2년간 이제 관련된 설비 투자도 많이 되면서 이제 부품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을 이제 납품할 수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1차적으로는 이제 테슬라의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실제로 수주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매출 비중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테슬라가 이제 만약에 수주를 이제 발주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국내 이제 부품 회사들의 어떤 원가 경쟁력은 충분히 글로벌하게 봤을 때도 경쟁력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부품 회사들이 가장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가장 그 컸던 요소는 현대기아차 매출 비중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거였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의존도도 낮아지면서 매출액의 활로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신규 아이템도 발굴돼서 추가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전기차 관련된 것들이 어찌됐든 ASP, 그러니까 그 객단가도 객단가도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유리한 것 측면들이 자동차 부품 회사들한테는 조금 붙어주고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현대 기아차보다는 이제 부품 회사들이 더 좋은 것 같다. 와, 일부 부품주들은 또 뭐 날아간 것들도 있고. 네. 역시 크게 오르더라고요. 네. 완성차보다 부품들이 아웃퍼폼하고 있네.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까 IT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비교적 편안하게 갈 수 있다. 네. 근데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 상반기를 보면서 주가가 좀 갸우뚱하고 네.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부품주는 괜찮을까요? 좀 편안할까요? 부품주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뭐 현대 기아차를 떠나서 다른 제3의 전기차 회사들로부터 수주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그런 파고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주가 최근 추세를 보면은 네. 현대기아는 떨어졌지만 사실 거의 떨어진 게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이 부품주들은 네, 이미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품 회사들이 사실 제대로 재평가 받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눌려 있었죠. 네. 이익률 떨어지고 뭐 현대기아차 안 좋을 때 자꾸 막 이렇게 네, 삭감당하고 단가. 네. 예. 근데 이제 다만 처음으로 약간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기는 해요.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네. 그리고 또 고객사도 다변화하면서. 네. 그렇죠. 현대기아차도 예전에는 거의 이제 우리한테만 납품해야 돼 거의 이런 분위기가 강했다면 이제는 또 네. 그것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가지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것도 그래서 완성차와 부품주도 달리 봐야 된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IT 중소형주를 뭐 달리 봐야 되는 부품 거죠. 회사들이 좀 다르듯이.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섹터 뭐가 있을까? 요즘에 보면은 간혹 한 번씩 디스플레이 섹터가 네. 튀어요. 네. 근데 또 아닌가 하다가 또 한 번 튀고 네. 뭔가 증설 이슈, 네. 신규 투자 이슈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튀거든요. 네. 이걸 좀 큰 흐름에서 좀 한번 봐주세요. 근데 OLED 같은 경우에는 네. 충분히 약간 기회 요소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휴대폰의 어떤 탑재율 자체가 특히나 이제 중화권 휴대폰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안 팔렸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반대의 개념인 거죠.
뭐 올해 상반기까지는 휴대폰 수요가 엄청나게 안 좋지만 올해 하반기 내년 봤을 때는 어찌됐든 뭐 시크컬 관점에서 봤을 때 바닥 찍고 이제 수요가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이 사실 스마트폰에는 이미 OLED가 대부분 채택이 됐는데 그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OLED 채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만약에 내년부터 된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이제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자동차에도 OLED가 많이 이제 디스플레이에 많이 이제 장착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개선될 수 있는 부분, 업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스마트폰이 저점 찍고 회복이 되고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는 부분은 뭐 패드의 적용이라든지 혹은 자동차에 적용되는 부분이 넓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뭐 소비 시장이라든지 경기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쓰이지 않던 곳들이 좀 수요처가 넓어지면서 그런 아이디어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안 좋았던 업황이 바닥을 찍고 개선되는 부분 그리고 플러스 이제 적용되는 분야가 좀 넓어지는 부분 요 두 가지 부분이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디스플레이는 뭔가 장기간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았어서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좀 실망, 아픔 이런 걸 줬었는데 그래도 뭔가 OLED로 좀 달라지는. 근데 이것도 관련주들이 좀 많이 산재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도 OLED 관련된 주식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소재나 뭐 최근에 보니까 막 그 장비 같은 것들 좀 소재 업체도 있고 장비 업체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소재나 장비 그리고 이제 테스트 업체들. 테스트 업체까지. 근데 그게 특히 어느 쪽이 더 낫다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최근에는 테스트 업체들이 되게 주가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업종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OLED뿐만 아니라 반도체 테스트 업체 관련된 설비 투자 회사들도 최근에 좀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제 중국 자금률이 되게 낮으면서도 국내에서 경쟁력이 있는 게 이제 테스트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테스트 업체들은 주가가 괜찮았고 향후 한 2, 3년을 봤을 때도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넓혀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디스플레이 검사. 디스플레이 검사 혹은 반도체 검사 장비. 그걸 같이 하는 기업들도 있고. 좋습니다. 또 좀 나아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이미 1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게 엔터 회사들. 엔터주를 사실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근데 엔터주는 거의 뭐 계속 이렇게 옆으로 있다 보면 또 신고가. 옆으로 있다 보면 또 신고가.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요 모든 해석들이 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다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본업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분기는 이제 음반 판매만으로도 이제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글로벌 공연들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획사들이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던 게 음반에서도 돈을 벌었지만 그 공연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거뒀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공연이라든지 일본 공연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공연들이 이제 매출로 잡히기 시작을 한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은 국내 이제 4개 대형 기획사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만 10개 신규 그룹이 나와요. 진짜 많아요. 근데 10개나 되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4대 그 메이저 기획사만 해도, 그래서 뭐 하이브랑 뭐 SM이랑 JYP 그리고 이제 YG 요 4개 기획사만 10개의 그룹이 나오거든요, 올해. 하반기예요? 올해 하반기. 오, 그렇게 많아요? 이게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게 이제 신규 모멘텀이 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Y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핑크만으로 어떻게 보면 전체 실적을 좀 견인해 왔다고 보면은 지금 한 7년 정도 됐는데 이제 뭐 베이비 몬스터라고 해가지고 7년 만에 걸그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 정말 티저 영상 내지는 이제 아직 데뷔도 안 했는데 이제 유튜브 관련된 공식 채널에 이제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티저 영상만으로도 이제 빌보드 이제 관심 순위에 올라가는 등 굉장히 좀 활발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JYP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이제 국내 시스템을 대입한 어떤 경연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걸그룹을 낼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되게 재밌게 볼만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실제로 주가도 보면은 JYP랑 YG가 최근에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오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변에서 엔터주를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네. 뭐 당연하죠. 뭐 네.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음반 잘 돼, 공연 잘 돼, 굿즈 잘 돼, 신작도 잘 돼, 그렇죠. 네. 나무랄 데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밸류에이션. 네. 그 인데.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네.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예, 예. 근데 조금 냉정하게 봤을 때는 네. 이제 엔터주들이 과거에 정말 쌀 때는 15배,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30배, 음. 그리고 정말 많이 받았을 때는 50배 정도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정도로 이제 받았다고 하면은 30에서 50배. 네. 그래서 이제 YG 엔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올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어도 네. PER 기준으로 봤을 때 30배 정도가 돼요. 아, 네. 그래요? 그러면은 올해 실적 기준이요? 아니면 올해 실적 기준으로. 오, 네. 이제 1년 이제 포워드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얼마나 신인 걸그룹이 이제 흥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 블랙핑크에 준하는 만약에 걸그룹이 나온다고 보면은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이익이 2배까지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블랙핑크급이 된다라는 거는 뭐 엄청난 그죠? 좀 그렇죠. 높은 난이도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그분 흥행은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게임 회사도 그렇고 엔터 회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출시 이전에 그러니까 예. 게임은 이제 출시 이전에 주가가 오르고 출시가 되면 떨어지고 네, 그리고 네, 네. 걸그룹이 됐던 신인 그룹 같은 경우에도 나오기 전에 주가가 오르고 막상 나오면 주가가 좀 떨어지고 조정받고,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먹을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뭐라나 데뷔를 안 했으니까 네. 그런 측면도 한 있고. 7월 뭐 이렇게 데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또 뉴진스라든지 네. 그런 신인들 데뷔하면서 바로 또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좀 해외에서 수입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체질로 체격이죠. 체격이 네. 또 커졌고. 그렇죠. 아 그래서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과거에 부담되는 데뷔했을 것도 때는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성공 가능성. 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신인 그룹들이 이제 안 보이다 이제 뿅 하고 나타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지금은 이제 사전 팬덤이 형성된 상태에서 이제 대부분 데뷔를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흥행 가능성은 되게 높아졌고 그리고 K-팝의 위상이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많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흥행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긴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어떤 같아요. 신인 그룹의 성공 가능성. 네, 네. 또 해외에서도 뭐 K-팝 관련된 ETF들 또 설정되는 것도 있고 해서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참 좋아하는 네. 기업들이 되는 거고. 근데 약간 그런 조언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절대 조정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세상 조정 없이 그냥 날아갈 것 같아. 근데 그러다가 내가 샀는데 또 고점에서 뭐 한 20% 조정받고 이럴 네.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역시 밸류에이션 봤어야 되는데 역시 그냥 조정 없이 가는 주식은 없는데 라고 네. 또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시절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혹시나 모르니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거는 이제 비중으로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미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80% 정도 수익이 났는데 네. 30% 정도 빠져도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 수익이 남다고 하면은 네. 그냥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근데 이제 현재 사야 된다, 신규로 사야 된다고 하면은 과거에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에 10% 들고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 2, 3% 정도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 10%까지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비중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비중으로 조절하면서 오히려 조정을 또 기다릴 수도 그럴 있는 수도 거고. 있겠죠.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근데 근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런 주식들은 조금 더 모멘텀적인 성향이 좀 존재하다 보니 주가가 떨어지면은 더 사서 오르고 이 부분보다는 그게 이제 주가가
거의 상승이 마무리된 경우도 있다 보니까 네. 이게 꼭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그러니까 제조업이고 네. 만약에 이익 성장이 내가 확실히 보여지고 있고 주가가 떨어졌다.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다라고 네. 하면은 내가 샀는데 고점에서 30% 물렸다고 하면 전 더 사라고 할 것 같은데 고점에서 샀는데 30%가 물렸다 그러면 더 사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오. 근데 엔터는 저는 약간 퀘스천인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엔터 같은 경우에는 네. 아 원체 또 모멘텀으로 세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30% 빠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을 확률이 높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고 지금 단순히 주가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 상황을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인데 30% 빠졌다고 하면은 저는 그 신인 걸그룹의 흥행이 기대보다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어떤 왜 이슈 떨어졌느냐. 때문에 왜 떨어졌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사실 그게 중요하죠. 네. 근데 그냥 단순히 엔터는 대부분 그런 이유로 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더 사기에는 그때 가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다. 단순히 30% 빠졌다고 해서 더 사라고는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인 거죠. 베이비 몬스터인데 실제로 딱 해보니까 네. 그냥 베이비네 이럴 수 있는 거고 네. 물론 가봐야 된다라는 거. 네, 그렇죠. 또 이제 기대치가 또 어마어마하게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베이비 반영돼 몬스터도 있죠. 네. 그 티저 영상 유튜브에 처음 공개한 날 바로 이제 장대 양봉 나왔거든요. 네. 그 뒤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러면 그게 또 시장에 반영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네. 물론 이제 그 뒤에는 실제 또 반응이 또 좋고 네. 그러면 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쵸. 뭐 답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오늘 그 수출입 데이터 나온 게 몇 개가 저희가 있었는데 6월 1일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무역 네. 데이터 나온 날이죠. 되게 인상적인 게 임플란트가 되게 또 잘 나왔어요? 네, 수출이 되게 많이 증가한 걸로 나와가지고 오. 이제 월별 데이터로 봤을 때는 역대 최대치인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중국에서 VBP라고 해가지고 네. 의약품을 이제 정부에서 공동 구매를 해서 좀 싸게 이제 어떤 병원들한테 조금 공급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뭔가 중앙 조달 방식의 네. 예, 구매 방식.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행이 됐었고 그 전에 이제 약간은 재고 소진 과정이 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신규로 구매를 안 하고 왜냐하면 더 싸게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게 이미 시행이 됐는데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100에 팔던 거를 상당히 좀 싸게 팔아야 되는 피를 상당히 조금 양보해야 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봤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려사항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이제 글로벌 이제 퍼스티어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비싸게 팔렸던 네. 임플란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 지위를 많이 잃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업체가 한 중간 정도 하고 이제 중국 업체가 좀 밑에 단에 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네. 때 그렇게 봤을 때는 상위권 업체들이 조금 시장을 좀 잃게 되고 그 자리를 국내 업체들이 많이 차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출입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피는 떨어졌지만 Q가 더 빨리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파이 내지는 어떤 매출 자체는 이제 국내 업체들이 많이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게 아닌가 싶어서 물론 이제 이 데이터는 조금 더 이제 축적이 되고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나온 데이터만 봤을 때는 국내 임플란트 업체들이 확실히 가성비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죠. 중국에서 잘 나간다. 그래서 뭐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 그 상장 폐지가 네. 자진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기업들에도 많이들 이제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신기하게 어떤 중국의 한항령이라든지 네. 뭐 무역 보복이라든지 네. 이런 걱정 없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은 이제 치과 시장뿐만 아니라 뭐 제로가 됐던 전체적으로 좀 낙후됐던 시장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 뭐 식립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빨 아프다고 해서 죽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냥 참거나 그냥 넘겼거나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개발도상국 내지는 아직 그 부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국가에서는 그
치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낙후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 케이스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인당 식립률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뭐 그냥 이 아프다고 치과 가면 네. 임플란트 하세요 네. 하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됐든 품질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한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중국 시장은 아직까지는 거기와 관련된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이 좀 먹을 수 있는 폭이 좀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수출입 데이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인상적이고 뭐 향후 시장을 봤을 때도 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임플란트 관련주들도 결코 밸류에이션이 싼 거는 아닌데 네. 그런 어떤 성장세가 그걸 다 이겨낼 거라고 보시는 거고. 네. 중국 시장은 워낙 지금 초기 시장이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제 폭 자체가 워낙 좀 크다 보니까. 근데 아까 저희 그 시작할 때 해주셨던 말씀이 여기 딱 계속 일맥상통합니다. 네, 그렇죠. 엔터도 그렇고 임플란트도 그렇고 오로지 성장.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비즈니스가 좋아지면서 네. 거기 이제 플러스 알파가 붙으시는 것들. 그게 이제 성장이고. 네. 돈 잘 버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외형이나 뭐 이런 거 기본 비즈니스가 잘 벌었어도 좋지만 특히나 더 좋은 거는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붙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컨셉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안 좋아졌다가 턴어라운드가 되거나 네. 더 이상 안 좋아질 게 없다라거나 네. 그런 측면은 뭐가 없을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전력이 한국전력이요? 네. 그 상장 회사예요? 한국전력. 아 네. 그래요. 네. 그 거의 뭐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네. 기획재정부가 자진 상장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3년 만에 지금 거의 한 50조 가까운 영업 적자를 올해까지 했을 때 네. 이제 나타날 것 같은데 기존의 어떤 스탠스랑은 지금 좀 반대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그러니까 원전을 계속 줄이자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한 30% 정도 그러니까 최근 한 3년간 봤을 때 이제 뭐 전체 전력 구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전이 한 30% 정도였다고 네. 하면은 올해는 한 45%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원가가 다운된다라는 얘기예요. 원전 발전 비중이 높아질수록. 네, 네. 그리고 이제 유가는 빠졌고 가스 가격 빠졌고 그리고 발전 믹스 중에서 가장 비싼 게 가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가스가 가장 비싼 원료인데 어떻게 보면 좀 더울 때 가장 많이 돌려야 될 때는나 가장 추울 때는 그러니까 가스까지도 돌릴 수밖에 없던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원전 사용률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네. 이게 LNG 가스 이런 비중이 한 26% 정도까지 차지했다가 올해는 한 13% 정도까지로 반토막이 날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이 올라가고 가스가 내려오고 이렇게 되면은 원가율이 확 좋아지는 구조인데 근데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연간으로 봤을 땐 적자예요. 그럼요. 네, 그렇다 무조건 적자인데 나아지기에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적자가 발생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프라이스를 못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는 올라갔는데 전기요금을 못 올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럼 향후는 어떻게 되냐를 보면은 만약에 올해 내년까지 원가가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전기 가격을 덜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늦게 내리거나. 덜 내린다고요? 네, 이미 올릴 건 다 올려놨고. 네. 그러니까 전기 가격을 그 원가가 100만큼 빠지면 예. 100만큼 빼는 게 아니라 원래 연동제 개념으로. 연동제면 원래 100이 빠지면 100이 빠져야 되지만 네네네. 여태까지는 100이 올라도 100을 못 올렸던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 30만 빼주면은 이제 이익 스프레드가 확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올려야 될 때 못 올렸으니 내려야 될 때는 좀 안 내릴게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뭐 한전은 뭐 아직 변수는 많아요. 그러니까 네, 다시 뭐 내년에 유가가 올라갈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는 그래도 상당 부분 이익 정상화를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턴어라운드 관점에서는 마지막으로 한전을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하지 않을까. 야, 한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의 치를 떨고 있는데 네. 이제 최악은 지났다는 거죠. 그 2분기 전기요금도 8원인가? 이 인상되는 걸로 결정이 났었고. 네.
근데 원료비가 낮아지고 전기요금은 그래도 조금씩은 더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생각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발전 믹스의 구성의 변화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게 큰 것 같아요. 물론 한국전력도 올해 뭐 분기당 13원씩은 올려야 된다. 한 56원 이상 연간으로는 올려야 된다. 이런 계산은 낸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은 못 올려주는 것 같고. 또 하반기에도 이제 지금 국제유가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더 덜 올려봐. 좀 더 기다려봐. 버텨봐. 또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전기요금이 더 인상될 거라는 기대감보다는 이제 원료비가 좀 낮아지는 거에 대한 그쵸. 기대감으로. 원료비가 낮아지는 사이클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참 한국전력이라는 이제 상장사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그 뭐라 해야 되나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없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좀 항공주라든지 여행주 특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갈 사람들은 다 갔다. 놀만한 사람들은 다 돌았다. 이제 중국에서 두려울 만한 기대감은 별로 없다. 또 중국에서 얼마 전에 그 뭐였지 무슨 4가지를 이제 하지 않겠다. 무슨 고위급 교류도 안 하고 뭐 몇 가지 내놨잖아요. 근데 실제로 중국인들의 유입 그 관광객 수 유입은 확실히 데이터로 봤을 때 증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팩트인 부분이고요. 근데 개별 관광. 네, 그렇죠. 개별 관광이고. 근데 이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이게 개인들의 소비가 예를 들어 고소득층, 그러니까 상위 20%에 해당되는 고소득층은 한 13% 정도 이제 1분기 때 소비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옷도 사고 뭐 화장품도 사고 명품도 사고 해외여행도 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고 다만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은 20% 밑에 해당되는 이제 소득 분야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소비를 좀 줄이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왜냐면은 실질 소비도 내가 증가하지 않고 그리고 이자는 올라가고 그리고 의료비는 증가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과연 하반기에도 여행 수요가 유지되거나 증가할 수 있을 것이냐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되는 부분 딱 그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예약률을 보면은 2분기가 가장 비수기이기 때문에 2분기 예약률을 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2분기 지나가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시장은 계속해서 그걸 확인하고 가고 싶어 할 거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뭐 100% 누구도 개런티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좀 걱정도 좀 같이 있는 거고. 뭔가 기대감이 이만큼 있었는데 요만큼만 나타나면 또 거기 이만큼은 또 실망감이고. 사실 실망감은 더 크게 나타나고 주가로도 또 그렇게 발현되고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더 고민이 많습니다. 네, 저는 불확실성은 있지만 여전히 기대감은 가져볼 만한 부분은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좋습니다. 진짜 이제 좀 있으면 하반기입니다. 연간 뭐라 할까? 올해 원래 그래도 시장이 더 많이 좋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셨었나요? 올해는? 원래는 저는 상고하죠. 뭐 약간 그런 느낌을 기대를 했었어요. 대부분은 다 상저하고 보지 않았던가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시장도 저는 어느 정도 회복될 걸로 봤었고, 그리고 이제 3분기부터 IT,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한 2분기까지 오히려 주가가 오르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오히려 좀 옆으로 기는 장세를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틀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상고가요? 네. 이 정도면 시장은 되게 센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하반기가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사실 지금 상반기 거의 한 5월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한 15% 이상, 코스닥은 막 4, 5% 올랐을 거예요. 이 정도면 좀 꽤 오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욕심이 많으시네, 이번 대표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상반기가 오히려 더 편해졌다. 올해 상반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았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 시기도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늦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내년 상반기가 오히려 더 편해졌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게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는 올해 상반기 기저 효과로 좀 더 좋게 나타날 것들이 예상이 되니. 근데 이제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성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형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고하저 흐름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먼저 올랐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이제 개별주들을 보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괜찮을 것들이 좀 더 보이다 보니.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땐 대형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저는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중소형주가 상반기 때는 사실은 대형주에 비해서 사실 좀 약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느낌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IT 중소형주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주도 그렇고 네. 오히려 그게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는. 뭐 2차 전지 관련된 주식일 수도 있고요. 2차 전지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도 좀 간만에 맥을 좀 많이 짚었습니다. 좀 혈맥이 뚫리는 기분입니다. 맞아야 될 텐데. 하나하나 그래서 짚어가는 거죠. 뭐. 오늘도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과 오랜만에 함께했습니다. 또 미리 날짜를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